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서 김한정 의원 인터뷰했는데 많은 댓글이 두 사람 랩 배틀 하는 줄 알았다. 김한정 의원님이 너무 빨리 치고 들어와갖고 제가 질문을 못할까 봐 저도 갑자기 빨라졌어요. 아니, 원래 김한정 의원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 않나요? 오늘 뭔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화가 났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자 질문을 가로막고 계속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 자, 김현장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아마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김현장 압수수색 그 회사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이 오늘 알려졌는데 사실은 지난달 12일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현장이 창립한 이후 이래에 사실 그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대형 로펌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그다지 흔한 사례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이외에 다른 로펌에서 한번 압수수색을 당한 바는 있었습니다만, 사실 대형 로펌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현장이 어떤 형태로 개입을 했는지, 개입을 한 정황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개입했다는 겁니까, 김현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있잖아요. 예. 그 소송 관련된 그런 사안인데 대법원에서 그 기존에 있었던 1, 2심 판결과 달리 이 전범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심 판결이 다시 나왔어요. 파기환송심이. 그런데 전범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면서 제3구심 대법원에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은 한번 대법원이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볍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박근혜 행정부가 일본과의 어떤 그 외교적인 마찰 등을 우려한 나머지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손을 써볼까 노력을 한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 전범 기업의 소송 대리인이 그 김현장이었고 김현장의 그 소속된 변호사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또 시간을 끌고 또 여러 가지 좀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한모 변호사 또 광모 변호사가 개입을 했고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 만났다. 집무실 등에서. 변호사들이? 네네. 그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제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직무상 비밀을 이제 누설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점들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는 게 김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그 대리를 떠나가지고 자, 이게 깊숙이 사건을 개입했단 말이죠. 자, 요게 요런 겁니다. 사실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사건은 이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김현장이 개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는 과정, 그리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끄는 과정, 그다음에 그 뒤에 실무적으로 그 소장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 이 과정을 그 사실은 전체 그 재판을 뒤집는 과정을 디자인을 한 것을 아마 김현장과 양승태 사법부가 같이 하지 않았느냐. 현재 검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사실 쉽게 간단히 끝나야 돼요, 절차가. 그게 마땅합니다. 한번 판단한 거 또 다시 똑같은 거 하는 건데. 그런데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시 전원합의체로 좀 보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검토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도 이제 그 김현장이 단순히 그 한쪽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으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재판을 주도하고 또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시 그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함께 논의를 하고 상의를 했다. 이거는 절차상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충분히 넘은 것이라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 김현장의 그 많은 분들이 법원에 고위직으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또 활용할 수도 있었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제 사실 김현장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접촉하는 그 자체가 사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특히 그 재판장이 특정한 그 사건 당사자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그 접촉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에 이 나섰던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실제로는 법원 고위직에 있었던 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받은 분이 광모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다 말해도 돼요? 방송에 다 나왔는데. 네,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한 변호사 같은 분은 사실은 법원 그 도서관장을 하셨던 분이죠. 아주 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법관에 준하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건 뭐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관련해서 수사가 점점 정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발부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닐까 싶어요.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번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기자들 앞에서 사심 없이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해서 다 면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 사심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일했으면 그것도 더 큰 잘못이 될 수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했어요. 예, 사심 없다고 일했다는 말이 설령 뭐 진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뭐 본인의 어떤 잘못을 덮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임종원 행정처장 구속될 때도 사실은 조금 이 될까 안 될까 발부가 될까 안 될까 말이 많았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은 글쎄요, 뭐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글쎄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연 발부가 될 것인지 좀 의구심을 가지고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그런 로펌이었잖아요. 근데 그 로펌,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로펌을 만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번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자, 사실 이런 거를 볼 때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맞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좀 더 이번에 이 구속영장이 좀 더 발부되는 것이 좀 수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의외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배우 문성근 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네요. 대법원이 문성근 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글쎄 뭐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북 좌파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각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NS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이 문성근 씨가 결성한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 등이 종북 좌파다, 북괴의 문화 전략에 속한다. 라는 식의 비방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민사 책임은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검찰이 그 기소도 안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됐던 게 명예훼손이거든요. 명예훼손인데 좀 비교법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나라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없애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그렇죠. 정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당시에 이 검찰도 과연 이걸 기소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이제 회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를. 그런데 당시에 이 정도면 공인 문성근 씨가 이제 공인이고 이 정도 의사 표현은 이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방이라고 볼 수 없다. 뭐 개인 의견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그 결론을 냈고 검찰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 민사 재판은 또 다릅니다.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의 차이점이 굉장히 큰데 일단 그 배우 문성균 씨에게 이 종북이라고 한 것 자체 이거는 당연히 그 명예 감정을 이제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 불법 행위로 본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데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대법원이어도?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정희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변희재 씨가 이 대표를 향해서 종북이다, 주사파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는데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네. 같은 표현인데 뭐는 이게 그 대법원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공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 그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사적으로는 사실의 적시 혹은 허위 사실의 적시여야지 명예훼손이 되고요. 단지 의견이나 비판을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오긴 하는데 민사적으로는 좀 감내해야 될 사회적 수인 한도가 아무래도 공인 특히 국회의원의 지위라든지 정당의 대표의 지위는 좀 높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문성건 씨도 정당의 대표를 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연 왜 그럼 이 차이가 났느냐. 뭐 이게 어떤 분의 일부 법조계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경우 실제로 해산 결정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런 점이 아마 감안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명예훼손 범위가 좀 더 좁게 해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전에 팟빵 앱으로 이 작가 골수 팬님께서 장 기자하고 우리 선배한테 좋은 말 써줬네요. 우선 오늘만 사는 장 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런 말 왜 듣게 됐습니까? 오늘만 사는 장 기자. 제가 그 오늘만 말을 많이 했죠. 말을 막 했죠 좀. 그래요. 아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다 하시고. 변호사계 박보검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네. 변호사계 박보검. 난 오늘만 산다 그러고 누구는 박보검이라고 그러고. 야, 기자한테 오늘만 산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칭찬이죠. 그렇죠. 찬사. 네.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이상한데. 뭐 저도 듣고 싶어요. 외압이나 이런 거 없이 자기 할 말 한다는 거 할 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요. 예. 최근에 아시아경제가 대형 오보냈는데. 그만해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운영하는 문화 웹사이트 채널 예스가 남성 비하 논란에 휩싸여서 예스24 그 회원을 이 남성들이 대거 지금 탈퇴 운동하고 있다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탈퇴, 이게 이제 채널 24가 운영하는 이제 웹사이트, 채널 웹사이트라기보다 일종의 그 웹메일입니다. 웹메일, 뉴스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최근에 한 작가의 책을 소개하는 그 작가와 인터뷰를 하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예. 그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예.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 였던 거죠. 한남이 뭐죠? 예, 한국 남자라는 건데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죠. 안 좋은 표현이고 한국 남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가부장적이고 좀 폭력적이고 제잘난 맛에 사는 남자라는 의미가 잔뜩 들어있죠. 예, 그런 거에다가 또 뭐 성적 코드까지 들어갔죠. 예. 그래서 비하하는 표현으로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한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거를 예. 왜 어쩌면 그렇게 한남스럽니라는 인터뷰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거죠. 이것이 많은 분들한테 불쾌감을 준 것이 원인이죠. 그 채널 24 예스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보통 이렇게 메일로 책을 홍보를 하는데 뉴스레터 오는 거죠. 뉴스레터 네. 같은 거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받고 나서 발끈했다는 거죠. 화가 났다. 그럼 이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제가 뭐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남성들이 볼 때 대단히 불쾌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남성이죠? 예, 저자는 남성이군데요. 남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면은 또 이게 완전히 또 거짓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여성들의 입맛에 맞게 MSG가 많이 쳐져 있다. 그래서 남성들이 입맛에는 되게 불쾌할 수 있고 느끼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0세 이전까지 남자는 여자들을 이긴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30세가 넘어가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느냐. 그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 체제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조금 많이 비틀어졌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험을 치면 여성들의 점수가 좀 높아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남성들의 점수가 10점 정도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떠한 그 교육 체제냐 시험 체제를 채택하에 따라 달라질 문제인데 마치 남성들이 열등하다는 식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든 간에 남성에 대한 비하일 수가 있고 이거 아무리 좋게 예.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뭐 책 내용이야. 독자가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렇게 쓰든 반대로 쓰든 독자의 선택을 받으면은 뭐 그만인 건데 받지 않으면 또 그만이고. 근데 문제는 예스24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건 예스24의 책임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탈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상당수의 남성 이제 이용자들이 탈퇴 운동을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예스24 말고 다른 좋은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바로 탈퇴하고 갈아타겠습니다. 어허. 이런 글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스24가 사과글을 오늘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요? 예. 올렸는데 2일 오전에 발송된 정기 메일 제목과 관련해서 고객님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했고요. 뭐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발췌한 문장이나 원래 의도와 다르게 비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지 못했다. 뭐 불편한 마음 느끼셨을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라는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의도와 다르게 읽혀진다라기보다 상당히 보는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너 한번 불편해 봐라는 의도가 가득 읽히는 네. 그러니까 작가뿐만 아니라 글을 쓴 기자의 그 표현이라든지 그런 문장을 보면은 네. 대놓고 도발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저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제목을 다는 예,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이런 보는 것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동현 작가님도 동의하십니까? 제 이야기에? 음모론이 막 난무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요즘 우리 사회가 한남, 뭐 또 김치녀 뭐 이러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대결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해졌죠. 그래서 너무 심해졌죠. 서로 비하하고 굉장히 그 불쾌감 드는 혐오감이 드는 그런 단어들을 상대방이 막 사용하고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부진 부회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하할까요? 아니면은 뭐 서로가 뭐 한남인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한남인이 김치년이 나온 얘기는 다 약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제를 우리가 스스로 좀 살펴보고 과연 우리끼리 싸울 문제있니? 예.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우리 그 약자들한테 배당되는 것을 키워야 되는지, 시키면 파이를 키워야 되는지 예.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의견은 다음에 들을게요. 네. 예.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일부에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지사 수사 형평성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요.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 STI가 11월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은 4.1%,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형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1, 2부 마치고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